자, 이제 8번 들어가겠습니다. 8번.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상적 시장 형태인 완전 경쟁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OX. 우리 크게 이렇게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머리는 형평성이다, 효율성이다. 효율성, 가슴은 형평성. 자, 효율적 자원 배분되면 시장 성공을 했죠.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되면 이 시장 실패. 시장 성공한 시장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 조건 4가지 뭐였죠? 정동진 다수, 정동진 다수. 정보가 완전하다. 지하수비 동질이다. 진퇴가 자유롭다. 다수 수요 공급자다. 이런 4가지 조건을, 성공 조건 4가지 갖추면 그때 이제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우하향 수요 공주, 우상향 공급 왕자 만나서 이때 효율적 자원 배분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효율적 자원 배분. 그러면 이제 잉여가 극대화되어서 사회적 후생 극대에 또 다른 표현하면 행복 극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정동진 다수 이 시장 성공 요건 4가지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이라죠. 이런 완전 경쟁 요건 4가지 갖춘 시장이 있다 없다? 현실은 어떠했죠? 현실은 공주가 아니고 뭐랬습니까? 생각나죠?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도 아니고 공포의 주선이 되어 있고, 왕자는 큰아들로 바뀌어 있죠. 왕자시. 이렇게. 현실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게 불완전 경쟁 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과 이 완전 경쟁 시장하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공부를 어쨌거나 했거든요. 했죠. 이거 이 차이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죠. 부동산은 부부 연계 때문에 더욱더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학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모델인 효율적 자원 배분 시장 성공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추상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시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뒷산의 가수원 토지를 매매할 때 가수원만 사고 파는 일정한 시장이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보통 우리가 특정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럴 때는 구체적 시장이고 전반적 어류시장 이렇게 하면 약간 추상적 시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아파트 시장 하면 추상적이고요. 어느 강남 4구 아파트 하면 좀 구체적이죠. 이렇게 당연히 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암기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단 부동산은 더욱더 추상적 시장을 띱니다. 뭐냐면 분명히 저 동네 아파트 현장에 가서 아파트 현장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현장 임장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등기부도 공중의 사무실에는 등기부도 떼보고 계약서 쓰고 하죠. 공중의 사무실에서는 생각하면서 그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계약서를 씁니다. 서류 작성 등 상대적 추상성이 크다 이랬죠.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 곡선 기울기는 장기보다 단기에 더 완만하다. 우리 장기에 탄력적입니까? 단기가 탄력적입니까? 장기가 탄력적이죠. 장기. 수요든 공급이든 간에 수요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 있다가 장기적으로는 완만하게. 여자가 단기는 고집쟁이였다가 장기는 마음의 문을 열더라 이 말이지. 또 이 남자가 단기는 고집쟁이였다가 곰이었다가 장기로는 완만해진다, 누그러진다,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장기는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기본적 시장에서는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그다음 4번 부동산은 고가성의 특징으로 인해서 완전 경쟁시장 성립을 어렵게 한다. 맞는 말이죠. 정동진 다수. 특히 완전 경쟁시장은 이 상상 속의 시장이기 때문에요. 누구라도 팔러 갈 수 있고 누구라도 사러 들어갈 수 있는데 진퇴가 자유롭잖아요. 진퇴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엄청 고가품이죠. 라면 사러 가는 것과 달라가지고 살 수도 제대로 없고요. 사는데 한참 걸리고 팔러 가도 있어야 팔지 부동산은.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퇴가 아주 부자연스럽다. 고가품이라서 더욱더 진입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5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별로 시장의 조직화가 어렵다. 개별성, 개별 가격. 전반적 시장 가격 수준에 따라서 그 가격 수준에 맞는 가격 결정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독특한 가격이 형성됩니다. 개별성. 그래서 우리 현재 이 말들은 3번이 틀렸고 그런 말들은 우리 이 부동산에 나타난 부부 연계라든지 이런 파생적 그런 개념으로서 나타난 것은 부동산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요약집 19페이지. 자, 요약집 19페이지 보시면 수요, 가격, 탄력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 탄력적이면 누워있다, 탄력적이다, 민감하다, 완만하다. 이렇게 출제를 하고, 비탄력적인 것은 기울기가 급하다. 그죠? 급하다, 비탄력적이다. 대체로 탄력적인 것은 기울기가 1보다 크고 1보다 적은 것을 비탄력적이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그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왜 탄력적일까? 왜 비탄력적일까? 그걸 간단히 전체로 통틀어서 보면 대체성이 높으면 탄력적이고 대체성이 낮으면 비탄력적으로 바뀝니다. 대체성이 높다 이 말은 대신 다른 것 선택할 기회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대신 다른 것 선택할 기회가 많으면 자, 주거용하고 상업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이 개수가 더 많죠? 다른 것 선택할 기회가 많다고요.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성이 높지. 대신 다른 이런 말로 출제합니다. 다른 부동산 대체 다른 것으로 선택 기회가 많으면 탄력성이 높고 가격에 민감하게 반할 수밖에. 얘가 조금 비싸면 그 안 사, 얘를 사버려요. 얘가 비싸면 다른 걸 사버리고 민감하게 반한다 이 말이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대체 부동산이 별로 없으니까 비싸도 내가 사야 할 거라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결론은 대체성이 높으냐 낮으냐. 자, 장기에 가면 대체성이 높죠. 장기는 여러 가지 살 기회가 있으니까. 단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장기가 탄력적이다 하는 것은 수요든 공급이든 다 마찬가지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체재 존중보다 대체재 대신 다른 걸 살 수 있으면 탄력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용도가 다양성이하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다른 것을 선택할 대체 기회가 많은 거죠. 기간이 짧으면 탄력성이 작고 기간이 장기는 대체 선택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커진다. 그런데 대체재 유입이 많아지고 가격 변화 대응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는 탄력적인데 생산 소요 기간이 장기간 걸리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생산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대체일까요?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시장 상품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요?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면 시장 상품을 금방 여러 개 못 만들어내죠. 그러면
대체성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생산기간이에요. 생산기간 반대. 제가 아까 바로 수요 선택하는 입장인데 생산기간이 오래 걸리면 대체성이 작아집니다. 금방금방 만드는 것은 대체 선택 기회를 늘리는 거죠. 우리 이 출산 저하잖아요. 병아리가 금방 생산됩니까? 애가 금방 생산됩니까? 병아리가 생산기간이 짧게 걸리죠. 애기 낳으려면 생산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생산기간이 긴 것은 탄력성이 적고 생산기간이 짧은 것은 금방 생산하면 돼. 병아리는 금방 낳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병아리 낳도록 하면 돼. 생산기간이 짧은 것은 부족하면 즉각 생산 공급하면 되는데 장기간 그런 것은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죠. 출산 계획은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래도 똑같아요. 그 다음 리얼 개별 수요보다 시장 수요가 탄력적이다.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체 수단이.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마트에서 살려다가 다시 전통 재래시장 가보자, 또 대형마트 한 가보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대체 선택할 기회가 많으니까. 부동산을 용도별로, 지역별로, 건물을 층별로 세분화하게 되면 보다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 건물을 통째로 사고 파는 것보다는 통상가 팔보다는 구분해서 팔면 더 많아지죠. 개수가. 탄력성이 높아지지. 구분 소유권, 집합 건물처럼 세분화하면 대체재가 많다. 그 다음에 규제가 완화될수록 선택 기회가 많죠. 전매 규제가 완화되면 선택 기회가 많고 전매 규제가 강화되면 선택 기회가 적어져 버리니까 운신의 폭이 줄어듭니다. 비탄력적으로 바뀌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선택 기회가 많죠. 돈 많으면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다른 거 살 기회가 많습니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이건 제가 땅도 사야 되고 우리 볼펜도 사야 되는 입장에서 둘 다 가격이 10% 상승했대요. 땅값 10% 상승, 볼펜값 10% 상승, 둘 다 사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어느 게 더 충격이 옵니까? 내 마음을 떨게 만듭니까? 당연히 땅값 상승한 10% 상승하면 더 큰 충격이 오죠?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야, 이번엔 못 사겠다. 야. 이렇게 된다니까. 땅은 못 사고 볼펜은 그래도 사죠. 그 다음에 고가품일수록 탄력적이다. 금방 그 땅값, 볼펜값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유동성 제약이 적은 계층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다. 유동성 제약이 적다 이 말은 돈이 풀려 있으면 선택 기회가 많으니까. 북한처럼 꼼짝 마라 제약을 하고 있으면 선택 기회가 적죠. 남한처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대체성이 높지. 선호도가 높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담배값을 30% 인상해도 담배 끊는율이 10%, 1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비탄력적이지. 선호도가 높으니까. 기호품은 끊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다. 인구수가 많을수록 탄력적. 별 다양한 선택 기회가 나타나니까. 대체로 주거용이 많다. 탄력적. 상업용, 공업용은 적다. 비탄력적. 필수재, 투자재 비탄력적이지만 사치, 투기재는 탄력적이다. 자, 사치는 비싸면 사치 안 하면 돼. 그 다음에 투기재는 비싸면 돈 못 버니까 안 사요. 쌀 때 사는 거지. 땅 투기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농가 여기서 하죠. 우리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나누게 돼요. 주거용, 상업용 토지를 보고 뭘 한다? 지목에서 공장용지는 지목에서 대장이죠, 대장. 주식도 우리가 대장주가 있듯이 땅도 대장 땅이 있습니다. 대장 땅. 이 땅으로 되면 자 택지로 바뀌는 거죠. 대장이 되면 택지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샀다가 강원도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사가지고요.
대장으로 바뀌는 후보지대잖아요. 그럼 10배, 100배 완전 대박이죠. 땅값 제일 많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으로 승진하면 기분 좋다 안 좋다? 완전 대박이지. 근데 대장 됐다가 쫄병으로 바뀌면 그건 극히 박하고, 우리 지금 관리지역, 농지역이 땅 제일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좀 적고, 녹지지역하고 도시 옆에 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일부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땅을 사놨다가 저렇게 되면, 대장이 되면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보통 이제 투기는 이런 데서 일어나죠. 자, 탄력성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9번. 자, 9번. 자, 9번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찍어라. 자, 틀린 거. 거의 틀린 게 시험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옳지 않은, 틀린 것 하면, 옳지 않은 것 하면 위에다가 X 해놓고 밑에 다방 내려가는 습관, 이렇게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1번. 임대료 규제. 자, 규제가 나왔습니다. 규제. 규제 나오면 규제에 딱 동그라미 딱 쳐놔버리고, 규제. 반시장, 시장 파괴다. 정부가 시장 파괴자다. 정책을 실시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수요입니까? 시장 가격이 방 한 개 50만 원인데 정부가 3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마라 하면 가격이 싸다 비싸다? 싸지니까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자는 재미없죠. 공급량을 줄이지. 그러면 이만큼 뭐가 초과한다? 싸면 수요가 초과한 거지. 수요 초과. 싸면 살 사람이 많아진다. 수요 초과 이래야 되는데 공급 초과 하면 틀리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임대부동산 질적 수준이 저하됩니다. 그렇지. 임대인도 50만 원치 서비스 질 해주다가 30만 원 밖에 안 해줍니다. 자기도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만 원만 서비스했으면 장판, 도배 잘 안 해줍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 2번. 주택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가시킬 경우 수요가 임대료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라면 조세 증가분은 전부 임대인에게 기수한다. 자, 수요가 완전 탄력 쭉 뻗어 있고 공급이 우상향이다. 자, 여기다가 세금 때리면 세금은 보이는 손 좌우로 흔들고 시장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 상하로 움직인다 이랬죠. 자, 세금 때리면 완전 탄력, 수요자는 완전 피해버리고 스쳐가는 바람일 뿐 100% 공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랬지. 임대인 맞네. 3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 임대시장에서 수요, 임대료 탄력성을 높일 수가 있다. 자, 요 놈도 좋은 문장인데요. 자, 보시면 사적 시장에서는 월세가 50만 원 임대차고 있어요. 근데 공적 시장은 30만 원 임대차인데 이게 공공임대차 시장이 건축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까? 더 비탄력적으로 꼼짝달싹 못하겠습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옆에 공공임대주택이 생기면 좋다 안 좋다? 좋죠. 그 좋다 이 말은 선택 기회가 많아지니까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 주택 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내 집 뒤에 공해 공장이 있으면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부외복 가니까 당연히 집값 떨어지죠. 이걸 주거지역 되면 이게 지역주거제죠. 주거지역 되면 이때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할 때 생산 비용이 전에도 1억, 생산비용이 똑같으면 양은 당연 증가하죠. 초과이윤이 나오면 초과이윤 다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원위치, 생산량은 증가. 양도소득세를, 자, 이거 뭐, 원래는 양도소득세 정확한 개념은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 우리 바쁘니까 1차는 섭득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압축, 추가해서 읽어야 됩니다. 감정 변화가 규칙이 나면 감칙 이라면 되고, 분석 공식이 나면 법률 나면 부법 이러면 되고요. 또, 아까 우리 했던 토지 용어도 쭉 나올 때 법률상 지목 이렇게 바로 읽으면 돼요. 빠른 속도. 양도세 지나치게 강화하면 주택거래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서 그만큼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서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자, 우리 양도세, 다주택 다 양도세, 중과세 때려보면 양도를 못하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한다. 집 팔려고 했는데 중과세 때린 바람에 못 팔아봅니다. 동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면 공급이 좌측으로 이동. 좌측 이동하면 바로 주위에 좌상향, 여기서 서로 미팅을 하는 거죠. 그럼 좌상향, 상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고, 좌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들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자, 요놈도 우리 앞에서 한번 세금에 대해서 48페이지. 자, 요약집 48쪽. 조세정책. 요약집 48페이지에 조세정책. 조세, 세금 둘 다 시험 나온다 이랬죠. 자, 세금 그거 보시면 결론적으로 봐서 비탄력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다 이거죠. 상대적이니까 만약에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도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공급의 탄력성은 0.95, 1보다 작으니까 일단 비탄력적이겠죠. 수요 탄력성이 0.8이라면 세금 부담 누가 더 크다? 수요 공급자 중에서 비탄력적, 탄력성이 0.9, 탄력성이 0.8이면 누가 더 비탄력적입니까? 0.8이 비탄력적이지.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인데 1보다 훨씬 적으니까 얘가 더 비탄력적이지. 그럼 결론적으로 세금 때리면 누가 부담이 적다? 부담이 큰 것은 수요자고 적은 것은 공급자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둘 다 비탄력적이지만 상대적 더 비탄력적 부담이 크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둘 다 탄력적입니다. 얘가 탄력성이 1.5이고 수요가 공급이 1.4입니다. 세금 때리면 누가 더 비탄력적이다? 누가 1.4가 큽니까? 1.5가 큽니까? 1.5가 크죠. 얘가 더 탄력적이고 완만하죠. 그럼 제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지. 그럼 세금 때리면 공급자 부담이 크다 이래야지. 공급자 얘가 세금 부담이 크고 얘가 세금 부담이 크고. 그래서 이제 둘 다 비탄력적, 둘 다 탄력적이라도 상대적이다. 그 다음 이제 일방적으로 수요가 완전 탄력이고 공급이 우상향 일반적이라면 수요는 완전 피해버리고 공급자가 100% 부담이다. 그 다음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고 공급이 우상향 세금 때리면 완전 비탄력적 완전 100% 부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비탄력이고 수요가 일반적 우하향 세금 때리면 완전 비탄력 공급자가 완전 부담.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 수요가 우하향. 자, 세금 때리면 완전 탄력은 완전 피해버리고 수요자가 완전 부담. 그래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이런 말이 나오면 한쪽으로 100%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100% 이렇게 되지. 그런데 요게 중요하다 했죠. 요거는 무슨 공급? 물리적 자연 공급이다. 그래서 이게 이 산이 자연의 선물 받아가지고 100억에 팔면 전체가 불로소득이야 말이지. 여기에 과세,
불로소득의 과세. 그게 이제 조세 정의는 합당하죠. 맞지? 그래서 이게 헨리 조지. 조지가 뭐다, 조지? 토지만 조지라. 조지스트. 헨리 조지 협회. 세계적으로 이것도 많고. 그래서 토지 단일세론 이렇게 했지. 헨리 조지. 그 밑에 확인 한번 하시고 시험 잘 나옵니다. 원래 이 헨리 조지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반드시 출제한다. 네덜란드 가면 이 네덜란드가 헨리 조지 이거 정책 시행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나라입니다. 성공한 나라예요. 헨리 조지 협회도 있고. 불로소득의 중과세. 자, 일단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10번. A 부동산에 대한 가격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승하니 B 부동산, 다른 B 부동산 수요량이 1000세대에서 1200세대로 변했다. 교차 탄력성. 자, 교차. 분, 나눠가. A 부동산 가격이 변하니까 B 부동산 수요량이 변동했답니다. 교차인데 교차. A 부동산 시장에서 B 부동산 시장으로. 자, A 부동산 가격이 얼마?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올라가면 500만 원 분에 100만 원이 상승했죠. 그 변화율은 몇 프로입니까? 말이 없으면 최초 가격 500만 분에 100만 원은 몇 프로? 5분의 1은 몇 프로다? 이거 대체로 우리 계산하는 건 퍼센트로 바꾸면 빠릅니다. 20% 상승했다. 가격이 20%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량이 1000세대, B 1000세대에서 1200세대로 증가했으니까 200세대 증가했죠? 그럼 몇 프로 증가했다? 이것도 20% 증가했죠? 그러면 20%분의 20%는 얼마다? 1이지. 그리고 A제. A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니까 다른 B 부동산 사러 가버렸죠? 대신, 대체, 다른 걸 사러 가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지, 대체제. 그래서 3번 답이다. 우리 시험에 일단 대체제 보완제 같이 나오면 뭐가 답이다? 대체제가 답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바쁘면 이만 빨리 찍고 나오시면 돼요. 풀 시간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1차는 스피드 게임이라서. 자, 우리 교차 탄력성 20페이지, 요약집 20페이지. 교차 탄력성. 자, 20페이지 가운데. 20페이지 가운데.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옵니다. 교차 탄력성. 뭐 어떤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아파트 빌라 이렇게 출제가 다 되고 하면은 아파트 빌라. 그 말고도 X제 가격 변화에 따라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써도 되고 XY를 바꿔도 상관없고 AB를 써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제가 아파트다. 이제는 숙달대 시 가지고 그냥 바로 XY 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XY 하면 감이 안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빌라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오지. 이제는 바로 이게도 가능할 겁니다. X제 가격이 비싸면 X제를 안 사고 B제 사러 가쁜데 그럼 둘은 무슨 관계? 대체 관계다. 이렇게 바로 얘기해도 되죠, 이제.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화살표 같은 방향은 플러스다. 얘가 올라가면 쟤도 올라가면 같은 방향으로 손잡고 갔지. 플러스. 그 다음에 X제 가격이 싸니까 X제를 더 사고 Y제를 적게 사버린다고? 그지? 그러면 서로 같은 방향이죠. 대체 관계다. 대체제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대체 관계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어려우면 아파트 살까 빌라 살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게 되면 빌라를 안 사고 빌라 사면 아파트 안 사는 관계. 이게 대체 관계가 됐습니다. 대체 관계. 대체 선택 관계거든요. 이게 대체 투자안 이렇게 부른다고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대체 선택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뭐 국수 먹으면 고기를 안 먹고 고기 먹으면 국수 안 먹고 우리 점심시간에 국수 먹을 것이냐 샤브를 먹을 것이냐 뭐 이거 대체 선택안 중에 하나 선택하죠. 분명히 하나를 선택하지 다 동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동시 먹은 것은 그때 밥 반찬 이건 동시 먹을 수 있어. 보완관계이지. 밥 반찬은 밥상이 차려놓은 밥 반찬은 보완관계입니다만은 이 밥 먹을 것이냐 저 먹을 것이냐 국수 먹을 것이냐 밥 먹을 것이냐 대체 관계다. 대체 선택이에요. 대체 선택. 그래서 혼자 A를 선택하면 국수를 선택하면 고기를 못 먹고 고기를 선택하면 국수를 안 먹는 이게 대체 선택 관계. 다 대체 관계니까. 자 그러면 근데 국수 먹으러 갔다 보면 국수값이 너무 비싸요. X 국수값이 너무 비싸면 국수를 못 사 먹고 고기를 사 먹어야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YG를 산다 이 말이지. 대체 선택 맞지? 둘 다 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갈비도 먹고 냉면도 먹고 하면 그거는 보완관계고 보완관계. 그럼 별로 속에는 안 좋잖아 그지? 냉면하고 고기하고 기름 굳어본다. 근데 이제 입에는 그게 시원한 거 먹다가 뜨끈뜨끈한 거 먹고 하면 입은 순간적으로 보완관계에서 포털관계가 맛은 좋은데 입맛은 좋은데 속에 가면 안 좋다 하지. 그래서 이게 X, Y 서로 대체관계, 보완관계. 근데 토지하고 건물은 대체관계다, 보완관계다. 같이 있어야 더 좋은 거죠. 같이 있어가 좋은 게 보완관계고 따로따로 있는 게 좋은 게 대체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게 좋다, 따로 있는 게 좋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 밤 12시에 미팅하면 좋고 낮에는 따로 있는 게 좋고 공부할 때 옆에 있으면 공부 안 되잖아. 근데는 따로 있는 게 좋고 밤에는 또 같이 있어야 지켜주지. 그때 다른데 전체 일생을 두고 볼 때는 같이 있는 게 좋죠. 일생을 볼 때는 보완관계이다. 보완관계. 순간적으로 대체관계일 수도 있고 보완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변하는데 이런 토지 건물은 같이 함께 투자 소비할 때 가치가 높습니다. 효용이 높습니다. 그런 걸 보고 보완제를 한다. 그냥 일상 그대로 쓰면 돼요. 그 교과서 막 줄 거가 이래 전혀 하지 마세요. 그 의미도 없다. 또 실제 그렇게 교과서 용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보완제. 자, 보완제. 땅값이 비싸면 땅을 못 삽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도 못 하지. 그 하살표 보니까 요게 교차 탈락서니까 요건 빼고 X제 가격이 비싸니까 땅값 비싸니까 건축을 못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살표가 반대지 반대는 수학에서는 0보다 적다. 여기 이제 바로 보완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보완대. 그래서 하살표 방향으로 이걸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니까 하살표 방향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일단 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대체제 시험 많이 나옵니다. 엄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재무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옳지 않은 용어가 하나 튀어나와 버렸어요. 저 4번에 보니까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지렛대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어느 게 틀렸다? 반드시, 언제나, 항상, 늘, 단지, 모든, 만 이런 말 쓰면 틀린다며. 틀린다. 그 문장이. 요건 언제 틀리냐 하면 중립지렛대라. 중립지렛대. 자, 지렛대 효과 우리 전에 봤죠. 자산 수익률이 선택 수익이고 포기 비용인데 내가 내 돈 1억 2억을 빌려가지고 3억짜리 요 원룸 A라는 원룸 요 놈을 선택하게 되면 원룸에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선택 수익이 나오고 1, 2억을 얘를 위해서 내 포기 묻죠. 희생에 따라서 희생. 1억 2억이라 큰 게 얘 잡으려고 희생을 했다고 포기를 했어. 희생한 것 중에 대가 이게 요거 수익률 필수 수익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이게 이제 기회비용, 기회비용.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이 내가 5% 빌렸는데 요 자산 수익률이 3천만 원 벌어가지고 10%가 나왔습니다. 10%. 선택 수익이 10%고 비용이 5% 같으면 자산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저리 빌리가 고수익이 났으니까 잘했다 못했다? 잘했죠. 이때는 플러스
정 레버리지 이렇게 장점이지 장점. 장점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반대로 3,000%는 자산 수익률은 똑같은데 10% 똑같은데 이자를 15% 고리 땡겼습니다. 사채시장 가서 고리 이금융 가서 고리 땡겼습니다. 이 3천만 원 이자 비용을 줘야 돼. 그럼 이자 비용이 이게 선택 수익보다 더 커버리죠. 이자 비용이 크면 고리 땡겼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안 좋다 안 좋다 적다 적다 이게 부레버리지.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단점. 부동산은 담보 능력이 있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담보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담보 잡고 모기지 잡고 론 모기지 대출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따지죠. 그래서 고리 땡겼으면 뒤통수 깨집니다. 부동산 투자의 단점. 이 단점을 보고 금융위험이다 이렇게 말로 부르죠. 금융위험 또는 장점. 그런데 똑같이 수익률은 나왔습니다. 자산 수익률은 똑같아. 근데 이제 이게 이자를 10% 땡겼으면 2천만 원 이자 비용 줘야 되지. 3,000벌어가 2천만 원 이자 비용 주고 나면 1,000만 원 남았다. 하여튼 세상 돈은 내가 벌어가지고 약속대로 주고 그 다음에 내 거 이렇게만 배분하면 되니까 무조건 공식이 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벌면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 10%지 10%. 얘도 10%고 얘도 10%고 똑같잖아요 전부 다. 이거는 같아 쌤입니다. 같아집니다. 이거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뭐다? 빵. 이걸 보고 레버리지 효과 없다 이렇게도 부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있으니까 중립 레버리지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중립 레버리지가 되면 이거 부채가 3억 다 부채를 쓰나 1억만 부채를 쓰나 항상 중립입니다. 중립. 10%면 이거 10%하고 이 10%면 똑같이 그지? 똑같으니까 쌤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인 자본을 쓰면 반드시 지렛대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했는데요. 이때는 발생 안 합니다. 금방 빵 이 말은 빵을 우리말로 뭐 없다입니까? 없다. 빵 없다. 빵 없다. 그래서 반드시 발생한다. X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을 보니까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지렛대 효과에 의해서 지분 수익률 진폭을 커지게 한다, 적게 한다. 요건 이제 부채가 없는 A 부동산하고 부채가 많은 B 부동산하고 두 개 비교하면 어느 부동산이 지분 수익률 변동폭이 큽니까? 그렇죠. B가 지렛목이 있으니까 오르면 플러스 지렛대고 내려가 보면 뒤통수 터지면 부레버리지고 이렇게 당합니다. 근데 얘는 부채가 없잖아요. 그냥 자산 수익률이 그대로 자기 자본 수익률 일정히 그대로 같아요. 부채가 적은 기업은 변동폭이 적겠죠. 부채가 많은 부동산은 진폭이 크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시험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2번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부채가 무부채. 이거 무부채를 한다. 무부채는 지렛목이 없어요. 부채가 있으면 이게 지렛목, 받침목이라 하는데 우리 지렛대 알죠? 지렛대 눌러버리면 부채가 많을수록 이 지렛목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힘이 세지지. 부채가 적을수록 이 지렛목이 위로 올라가고 부채가 없으면 지렛목이 없다고. 무부채는 지렛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렛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인 자본, 저렴한 타인 자본 이용으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 부채가 없으면. 저렴한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지렛대 플러스 지렛대가 나타나는데 그런 말을 못 쓰죠. 부채가 없으면. 그 다음에 3번. 자, 전세금, 월세 보증금을 안고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자,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도 부채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 맞죠? 응? 3억짜리 아파트 2억 7천 전세 보증금 받고 3천만 원 내 돈 투입해서 이 두 개 차이 갭 투자를 했다. 갭 투자. 갭 투자하면 부채가 많은 거죠. 부채가. 그래서 이게 진폭가 엄청 큽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면 대박이고 내려가면 완전 쪽박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시장판이 좋아야 됩니다. 그 시장 지역의 아파트가 상승률이 높은 확률상 투자는 확률 게임이니까 높은 확률 쪽 그 시장을 읽어내고 거기에 베팅하면 큰 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세가 하락하는 지역에 사버리면 옛날 번 돈도 한 방에 다 털려버려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전세 보증금은 명시적 이자는 없잖아요. 은행에 빌리면 이자 주지만 명시적 이자, 눈에 보이는 이자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당장 그 인간만 봐도 훨씬 중요해요. 속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묵시이자가 중요하다. 묵시이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컨설팅 할 때는 이런 걸 계산합니다. 이런 걸.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걸 계산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당연히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자율. 그 다음 5번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나 다른 종류의 냉수유매가 냉면집 할 때, 빵수유매가 빵집 할 때도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죠. 빵수유매가 자기도 1억, 2억 빌리가 사업자금 3억짜리 빵집 차리고 냉수유매가 은행 가서 2억 빌리가 사업자금 빌리가 3억짜리 냉면집을 차렸대요. 다 있죠. 다 있지. 다 있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 요거 우리 요약집 50페이지. 자, 요약집 50페이지 가시면 50페이지 매년 출제합니다. 50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재무 지렛대 효과 해서 세 가지 케이스. 자산 수익률이 이자 비용보다 크면 정레버리지요. 적으면 부고 같으면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앞머리 따가 욕을 하면 안 돼요. 그 노트로 보면 그런 거 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던데 참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산 수익률이 크냐 같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크면 크고 적으면 적고 같으면 같아. 쌤입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레버리지, 마이너스 레버리지, 중립 레버리지,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전세, 월세, 보증금도 부채이다. 명시이자는 없지만 묵시이자는 다 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대한부지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중에서 중력 모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중력 모형. 자, 이건 우리 요약집 36페이지 바로 봅시다. 36페이지. 예, 36페이지 자료 보시면 개발 부지. 내가 이 점에 땅을 개발해 가지고 건축 한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여기에서 대형마트,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를 여기에 입점을 한답니다. 그러면 비율법이다 하는 말이 있고 비율법. 자, 비율법 있고 뭐 유추법이 있고 뭐 네 가지 법이 나옵니다만은 유추법. 그다음에 중력 있죠. 중력 모형이 있고 회기. 어쩌다 한 번씩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시험 나와요. 자, 비율법. 비율법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마트에 1인당 이 시장 이 동네 사람들이 1인당 지출액이 우리 시험도 작년도 한번 계산이 나왔습니다. 1인당 지출액이 월 30만 원 이 마트에서 소비한대. 이 사람이
자기 돈 보수의 10% 300만 원 벌어가인 30만 원 쓴대. 마트 온대 마트에. 다른 데도 쓰고 하겠지만. 근데 이건 이 사람 마음이죠. 사람 마음이지. 이 사람 지출할 사람 마음이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여기 가장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여기 한 두 번 나왔어요. 이게 비율법. 자기 번 300만 원 중에 10% 우리 마트와 쓴다. 비율법. 그 다음에 유추법은 이 마트 말고 기존 시장에 다른 마트에 보니까 여기에 돈을 이 마트 저 마트 보니까 내 규모하고 비슷한데 매출액이 얼마 나오더라. 그가 유추해서 나도 그 정도 규모로 하면 너가 비슷하게 우리 전체 나라 모이니까 적지만 비슷하게 매출액이 나올 거다. 비유. 유추. 중력은 뉴턴의 만류를 붙여야죠. 중력.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우리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는 걸 하시죠. 상점 규모가 클수록 손님 당기는 힘이 강하고 거리는 시간거리 또 물리적 거리 포괄적 접근성에 대한 거리 갔다 왔다 왕복이니까 주로 제곱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건 분모이고 비례하는 것은 분자이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당기는 힘, 중력 모형으로. 근데 이게 이론상 중력 모형하고 현실 손님 오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면 그 차이 나는 건 수정계수로 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수정계수로 조정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회귀 모형은 회귀한다. 돌아온다 이 말이겠죠. 돌아온다. 이 시장 지역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소득 수준 10% 상승하면 우리 매출액이 15% 증가한다. 지리효과 나타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인구수가 증가하면 1인당 매출액이 월 30만 원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소득 수준,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걸 여러 개 독립 변수 또 경쟁업자가 한 개 더 생겨버리면 이거는 마이너스 줄어들잖아요. 이런 줄어드는 요인, 증가하는 요인 이렇게 쭉 해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회귀. 자, 다시 문제로 가시가 간단하게 봅시다. 1번 같은 지역 사회에 다수의 경쟁업체가 입지하고 있을 때 각 점포 이론적인 매상고의 일본 말인데 그냥 매출액 이게 좋은데 우리말로 매출액을 결정해 주는데 주로 적용된다. 매출액 맞죠? 얼마나 팔까? 중력 당기는 힘으로. 그 다음 2번 가능 매출액의 추계 방법 중에서 가장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다. 주관성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슨 법이다? 여기 비율법. 이 소비자의 이 사람 30%, 10%, 300만 원 벌어가 10% 우리 마트에 지출한다. 저 사람 마음이지 주관적이다. 이게 가장 주관성입니다. 비율법이. 그래서 2번이 X, 2번이 틀렸다. 3번 허프의 확률 모형을 적용해서 이론적 매출액을 구한다. 이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점포 크기에 비례하고 쇼핑몰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 그 다음 4번 개별 점포 이론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나면 수정 개수를 넣어가 수정하면 돼요. 5번 수정 개수를 각 점포에 부과하여 평가 대상 점포 가능 매출액을 추계한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일단 넘어가면 돼요. 처음 하면 약간 뭔가 긴가민가 이런데 나중에 또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잡히니까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하는 사람은 마음이 다급하죠, 항상.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여유가 많은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다 해놨으면 싶은 생각이 든다.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함수, 소득 증가로 수요 함수가 변했습니다.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어떠냐? 균형이니까 원래 이거는 공급이 하나 있고 2P. 그 다음에 수요가 두 개네요.
그래서 어제는 저기서 만났는데 오늘은 여기서 만났다. 어제 만난 장소에 비하여 윗동네냐, 가히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윗동네냐, 아랫동네냐, 오른쪽 동네 수량이 증가했느냐, 왼쪽 동네에서 만났느냐, 이걸 얼마나 이동했느냐, 그 차들이. 자, 원래 수요는 600 빼기 P죠. 600 빼기 P.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죠? 어제 만난 미팅한 장소는 이 두 개가 같이 하는 거지. 같이 만났지. 그러면 요거는 넘겨서 3P가 600이니까 P는 얼마? 요거 넘겨서 마이너스 P를 넘기면 원래 여기 P가 있고 요 P, 마이너스 P가 넘으면 플러스 P니까 3P죠. 3P가 600이면 P는 얼마? 200. 그때 200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수량은 600 빼기 200 하면 이거는 400이죠. 400. 그 다음 오늘 만난 장소. 어제 만난 장소에 비하여 어떻게 변했는가 보자 이거지. 자, 오늘은 여기 이제 900 빼기 P네요. 900 빼기 P. 그러면 둘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그 만난 지점은 같은 점에서 만났죠. 같다. 그럼 요거 마이너스 P를 넘기면 3P가 900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얼마다? 300이고 300을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수량은 2, 3은 600. 그럼 오늘 만난 장소는 어제보다도 윗동네죠. 가격은 100원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동네죠. 수량이 증가했습니다. 400에서 600. 그 답은 3번이다. 설명하니까 시간이 걸리죠. 바로 시험 칠 때는 같다. 이 둘이 같다. 5초 만에 답. 3P가 600, 200. 가격 하나만 일단 찾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900 빼기 P하고 2P하고 같아. 두 번째 만났을 때 3P가 900이니까 300. 이렇게 해서 5초 답 찾는데 5초. 15초 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15초 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균형이다, 균형. 균형은 같다. 자, 14번. 저당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X. 자, 우리 저당상환 하면 이게죠, 저당. 내 돈 1억, 예역빌리가 3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때. 저당이, 이거 모기지가 뭡니까, 모기지가? 은행 가서 또는 무주택자 철주 살 때 1주택자 연봉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할 때는 한국주택금융사로 가라 했죠. 주택금융사 가서 요거 모가지 잡히고 론 대출을 빌렸습니다. 이게 모기지로이죠. 모기지 이게 뭐랬습니까? 모기지 민법으로 얘기하면 모기지가 뭐다? 모기지 저당권이죠. 건저당권. 실무상은 건저당권이고 민법으로 저당권. 이런 이거는 민법으로 얘기하면 채권이죠. 채권 아닙니까? 물권, 채권 이렇게 공부하죠. 민법에서. 이게 물권, 저당권이고 여기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흔히 저당권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모기지를 얘기합니다. 모기지. 그래서 이게 영어 모기지도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민법으로 저당권, 채권 이렇게 하고 우리 학교론 들어오면 그 모기지론 이거다 이렇게 합니다. 모기지. 이거 거의 집 저당 잡고 빌리는 게 거의 대다수죠. 전국적으로 평균 거의 한 60% 가까이 있고, 특히 새집 분양받을 때는 특히 이렇게 거의 다 하죠. 그래서 모기지론이 당연히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요 2억을 빌렸으면, 돈을 2억을 빌렸으면 원리금 갚아야죠. 원리금 갚는 거. 그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 원리금 균등상환 하는 방법도 있고, 원금 균등도 있고, 점정상환도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는 일반 은행 가면 3년간 모기지론 빌리면 3년 동안 이자만 주고 만기되어서 일시상환하는 방법, 그것도 많잖아요. 그건 우리 시험에 슬쩍 비춰서 출제합니다. 자주 출제하지 않습니다. 주로 주택금융사 특수금융인 요걸 해서 요거 가면
보금자리론을 한다 했죠. 보금자리론. 예? 보금자리론을 하고 10년, 15년, 20년, 30년 장기 대출이고 거기 가면 이제 원금 균등 상한, 원리금 균등 상한, 점정 상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또 우리 시험에 주로 잘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 나오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를 두고 특수금융으로 나오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알고 보면. 자,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 기간 상환액은 대출 원금의 저당상수를 곱한다. 자, 원리금 균등액은 연금입니까? 연금 아닙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것. 예를 들어서 2억을 가지고 2억을 실제 빌려 가지고 20년 동안 이자 예를 들어서 4% 상환한다. 이되면 약 한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매월 120만 원. 그럼 만약에 매월 저당상수가 매월 120만 원 이렇게 갚아야 한다 하면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120만 원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0.06 이래 됩니까? 저당상수가 6%. 자, 바로 6% 쓰면 2억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120만 원 왔습니까? 맞지? 이게 저당상수니까 저당상수 6%. 이자만 있는 게 아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도 있습니다. 저당상수. 저당 차익 금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상수가 나온다. 그 상수가 바로 원리금 균등액이죠. 저당상수가 몇째 아들이다? 셋째 아들. 여기다 곱할 수도 없고 저기도 곱할 리도 없잖아요. 이건 자산이고 이건 자본인데 부채 쪽에 저당상수를 곱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저당차익금액 곱하기 저당상수, 상수 나온다. 이것도 이 위치에 자연스레 붙어 있어야 돼. 자연스레. 시험 많이 나옵니다. 계산형으로도 많이 나와요. 자연스레 붙어 있었어야 실무할 때도 그냥 자연스레 나오지. 그 다음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 이자 지급액은 주당 잔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요 2억을 빌려가지고 10달치 매월 120만 1200만 원 상환했대. 그럼 2억 빼기 1200만 빼고 나면 미상한 잔금. 잔금에다가 이자율 곱하는 거 맞잖아, 그죠? 우리 항상 이자율 곱할 때는 작년 말 잔금에다가 올해 이자를 곱해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게 당연히 맞지. 미상한 저당 잔금 또는 부채산액, 부채잔금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됩니다. 우리 과거에 계산형 할 때도 종종 봤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적다. 맞죠, 맞죠? 초기에 원금 균등 상환이 많이 갚는 거고, 그 다음 점정 상환이 적게 갚는 거고, 가운데 보통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이렇게 했지. 자, 요거 하나 무조건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기억해 두셔야 다른 걸 풀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많이 갔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 상환할 수 있으니까 상환할 때 미상한 잔금이 큰 순서 이것도 시험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가 있지. 이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흔적 기억하시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원금 균등 상환이 많이 갚았기 때문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한 잔금이 제일 적죠. 많이 갚았으니까 제일 적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점정 상환은 초기에 적게 갚았으니까 미상한 잔금이 제일 많이 남았죠. 그러면 되지. 원리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 보통이니까 보통 남아있지. 그래서
초기에 이거 하나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다음 4번. 첫해 월 불이백 납부 후에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나왔습니다. 중도상환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대출 상환 방식은 뭐다? 원금 균등상환이죠. 원금이 초기에 많이 갚았으니까. 그 다음 5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자 입장에서 볼 때,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원금 횟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초기에 많이 회수하니까 뛸 가능성이 적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자, 이놈도 우리가 매년 거의 출제되어 왔습니다. 우리 68페이지. 자, 요약집 68페이지. 원금 상환 방식에 따라서 원금 균등은 체감이다, 체정이다. 체감이죠. 체감. 점점 감소. 원금 균등은 체감 상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균등, 그죠? 균등 상환이고, 그 다음 체정 상환 있죠? 세 가지. 점점 증가, 체정 상환, 체감 상환, 균등 상환 세 가지. 특히 이 초기를 잘 기억하셔야 중도 상환, 후기 이렇게 같이 비교하시면 된다. 빨리 찾는 게 이제 관건이니까 계속 매해마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우리 10회 같으면 매해마다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게 그냥 익숙돼 가지고요. 문제 나오면 그냥 가볍게 툭 찍어버려. 그냥 툭 찍으면 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툭 찍으면 답이래요. 아차, 실수만 안 하시면 된다는 뜻이지. 균등, 체정, 그 특징. 자, 한 문제 더 하고 시도를 합시다. 자, 15번. 어떤 부동산의 수요, 공급 함수 또 나왔어. 수요 함수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것만 시하면 돼. 수요 함수가 두 개죠. 공급 함수는 한 개.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급은 200, 그냥 200이네. 공급이 일정하네. 200원. 수직선이네. 자연 공급인가 보다. 현재 단기값다. 주어진 대로. 그 다음에 수요는 두 개네. 두 개. 수요 두 개. 자, 500. 근데 주의할 것은, 자, 이거 봐요.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집안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3P, 수요 함수가 3P는 500 빼기 QD라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정리해야 된다고, 정리. 집안 정리하고 공부하러 나오시죠. 대충 정리해놓고 왔잖아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 Q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급 함수는 QS는 200이다, 이렇게. Q가 정리하고, 남편이 정리하고, 엄마가 고시 공부하니까 남편이 정리를 합니다. 남편이 정리하고, 남편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여도 Q에 대해서 정리해야지. 얘 지금 부인이 정리하면서 설거지도 안 하고 집주인이 놔놓고 왔잖아요, 지금.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지금 나왔다고. 그럼 Q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함수를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요 놈을 정리를 해보면 QD에 대해서 남편이 정리해야지, 남편이 Q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QD니까 반대로 던지면 플러스죠. 이건 반대로 던져버립니다. 반대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반대로 던지면 되지. 500 빼기 3P. 맞습니까? 남편이 정리했습니다. 저 집에도 남편이 정리했으면 이 집에도 남편이 정리하고 부인들끼리 서로 미팅 만나서 가타 이렇게 해서 차 한잔 주거니 받거니 해서
찾아야지. 그 다음 또 하나 정리해야 되죠. 옆집에도 정리해야 됩니다. 3P. 자, 요게 이 함수 3P는 650 빼기 QD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V는 바빠가 정리를 못 하잖아 봐요. 하다가 가스불도 안 끄고 그냥 튀어나왔어.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다음 다시 정리해야 돼. QD. 자, 정리해보면 요 반대로 던져버리고 마이너스 P가 반대로 하면 플러스지. QD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요걸 반대로 던져야 되니까 650 빼기 3P 됐죠. 그래서 옆집에도 남편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650 빼기 3P죠. 이거하고 요는 두 개 같아. 이렇게 놓으면 되지. 같아. 그럼 양쪽 다 정리됐으니까 그냥 같아.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주다. 자, 요 두 개 같으면 500 빼기 3P는 200이다. 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반대로 던져야죠. 플러스 만들어야 되니까. 적군으로 오래 살기는 힘들잖아. 빨리 플러스 가야 돼. 그러니까 3P가 주 200. 자, 요놈 반대로 던지고 요놈 반대로 던져야지. 3P가 300이죠. 그럼 P는 얼마다? 100. P가 100이다. 마이너스 P는 반대로 던져서 3P가 그 다음에 500에서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3P는 500에서 이거 반대로 던지가 200을 빼면 300이지. 3P가 300이니까 1P는 얼마? 100. 3을 나눠도 되고 이 100을 넣어보면 돼. 3 곱하기 100은 300이죠. 똑같이. 확인 검증도 항상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고 100. 이거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돼. 자, 여기 집어넣으면 아니지. (300) 500에서 300을 빼면 200이죠. 이게 200이지. 200. 그렇지. 200 당연하지. 200 당연하지. 자, 이 200은 당연한데 요건 100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00, 200 이 지점에서 만나는데 오늘 만날 미팅 할 때는 얼마나 더 올라갔을까? 200 오른쪽 왼쪽으로 더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수직선으로 윗동네 타고 올라갔습니다. 쭉 타고 올라서 저 위에 예? 길다방에서 거기서 만났어. 얼마나 올라갔을까? 이걸 구하라겠지. 가격만. 이것도 같으면 되니까. 같아. 3P가 650에서 200을 빼면 450이죠. 3P가 450이면 1P는 얼마다? 150 됩니까? 늦어도 5초 만에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 상승했다? 50원 상승했습니다. 이게 답이지. 균형 가격은 50만큼 상승하고 거래량 200원은 아무 변화 없다. 거래량은 증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같다는 원리로 풀면 일반적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냥 집어넣으면 돼. 이게 200원을 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거의 답이라 그냥. 자, 여기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다가 200을 집어넣어요. 200을 650에서 200을 빼면 얼마야 이게? 450잖아요. 그 3을 나눠 보면 150 바로 나버리지.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 식에다가 여기다가도 바로 그냥 200을 집어넣어 버려 그냥. 200 집어넣으면 500 빼기 200 300이죠. 100이지. 바로 나쁜다.
그 이건 뭐냐면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 그냥 집어넣으면 답이고 여기다 200이 빤에 나와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답이 튀어나온다 하는 걸 우리 그래프로 보면 바로 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공급이 일정하게 조일 때는 집어넣으면 수위함수 집어넣으면 답이다. 이렇게도 간혹 출제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다. 요거 5초, 요거 5초, 10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 하루 종일 풀어도 안 되는데 뭐 10초 만에 찾니, 20초 만에 찾니, 답답해 미치겠지. 또 한철 지나고 나면 또 됩니다. 자, 16번. 자, 한번 쉬고. 자, 쉬고 합시다.